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보강하고 단 1원의 손실도 막아드리는 백세보강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단순히 나이가 되면 받는 돈으로 생각하십니다. 바로 그 아니란 생각이 매달 수십만 원의 손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먼저 전화해서 어르신 연금 받으실 때가 됐으니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놓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신청 시기 골든타임을 놓친다. 가장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는 매달 연금액만큼의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1961년 3월 15일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26년 3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3월 15일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을 하십니다. 만약 3월 20일에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3월분 연금을 문제없이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함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몸이 아파서 혹은 단순히 바빠서 신청 시기를 놓쳐 4월 5일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신청한 달인 4월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3월분 기초연금 약 35만 원은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단 며칠 늦었을 뿐인데 35만 원이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즉 1961년 3월생이라면 2026년 2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십시오.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3월분이 지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일이 3월이면 2월에, 7월이면 6월에, 12월이면 1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득인정액을 오해한다. 나는 월급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니 당연히 되겠지. 옆집 김씨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받는다더라. 이런 막연한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매우 복잡한 계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2026년에는 이 금액이 소폭 상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버는 돈을 평가하는 방식.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아파트 경비 등으로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00만 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근로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기본공제라는 혜택을 줍니다. 2025년 기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남습니다. 이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국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으로 잡히는 근로소득은 6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제 혜택을 모르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진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어르신이 소유한 집, 땅,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는 모든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내 집이 서울에 있고 시세가 5억 원이라도 계산 시에는 1억 3,500만원을 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천만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부채인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 등은 전체 재산에서 빼줍니다.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가액이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계형으로 인정되는 차량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억 원 시세의 아파트 공시지가 기준, 담보대출 2억 원 있음. 예금 5천만 원. 2000cc 소나타 1대 10년 이상. 소득.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 원 수령. 아내 소득 없음.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80만 원은 공제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재산 아파트 6억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부채담보대출 2억 원. 자동차 10년 이상이라 일반 재산에 포함되나 가액이 낮아 큰 영향 없음. 재산 총액 계산. 일반 재산 6억 원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마이너스 부채 2억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마이너스 공제액 2천만 원이므로 재산 총액은 2억 6,500만 원 더하기 3천만 원은 2억 9,500만 원. 월 소득으로 환산. 2억 9,500만 원 곱하기 소득환산율 4%는 1,180만 원. 1,180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약 98.3만 원. 3. 최종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8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98.3만 원, 178.3만 원.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만 8천 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약 이 부부가 대출이 없고 예금이 2억 원이라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 공식에 맞춰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막연한 짐작으로 포기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부부감액의 함정을 모른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둘 다 자격이 되어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부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생활비가 절약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이 월 3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자 받는 경우 단독 가구 35만 원 전액 수령.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 남편 35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 28만 원. 아내 35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 28만 원. 합계 56만 원. 많은 분들이 35만 원, 35만 원, 70만 원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14만 원이 적은 56만 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월 14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부가 받을 돈은 70만 원이 아니라 56만 원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대치를 현실에 맞춰야 실망도 재정적 어려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에 탈락했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신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적인 손실을 확정짓는 최악의 판단입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 상황은 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회하여 수급이 가능해지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격이 안 될 것 같아도 혹은 한 번 탈락했더라도 반드시 신청 이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5년간의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이 정보를 몰라서 매년 수급 자격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도 전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의 복잡한 계산법을 이해하십시오.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을 알아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셋째, 부부감액 20%를 명심하십시오. 기대치를 현실에 맞춰야 흔들림 없는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통해 기회를 만드십시오. 100세 보강은 여러분의 노후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부 정책의 빈틈,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여러분이 단 1원도 손해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식은 곧 힘이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 보강이었습니다.